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제회의, 반제회담인데요. 이거 영화가 있나 봐요. 제가 보지는 않고 그 시네모리에 요약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요약본으로 봤는데, 네. 너무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약본으로 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폭군도 요약본으로 보고 마녀도 요약본으로 보고 귀공자도 요약본으로 보고 그 박훈정 감독인가 신세계 만든 감독이 아무튼 요약본으로 이렇게 보는데 베를린이네 미넨이 아니라 베를린 근교에 이제 조그만 집에다가 하이드리히가 장차관들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아이히만이 꽤 주목을 받았나 본데 어 이처럼 많은 고위직과 사교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이히만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 그는 참석자들 가운데서 직책과 사회적 지위면에서 최하위였다. 네. 제가 묘하게 아이히만한테 이 관점이 감정이입이 되네요. 다 이렇게 전임 교수인데 저 혼자만 이제 시간을 아지만 강사다 이러면 좀. 근데 이제 제가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군의 뭐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시네모리에서 소개해주는 그 영화 반제회담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아이만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전에 해봤는데 어디에서 해봤는데 그 가스가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럼 아우슈비츠는 언제 완공이 되냐?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소각로 머시기가 언제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완공만 되면은 하루에 얼마 숫자의 유대인들을 처리할 수 있다. 유럽에 그만큼의 유대인들이 계속 남아있기만 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반대하지 않고 다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그게 이제 통과된 모양인데 여기서 진짜 대박은 뭐냐면 아이만이 그 당시 자기가 이권을 제안하고 뭐 최종 이제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그 맡은 그 대목에서 아이만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 비유한다? 빌라드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빌라드 당신하는 일종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느꼈기 때문이다. 네. 그게 이제 아렌트가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그를 심판할 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는 조심성 때문에 패망하게 된 최초의 사람도 최후의 사람도 아니다. 이 문장을 좀 풀어야겠네요. 너무 신중하다가 망한 사람은 아이히만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 이겠죠? 근데 스스로를 이제 빌라도에 비유를 했을 때는 빌라도는 누구냐면은 예수 처형 당시에, 그러니까 AD 30년에 그 로마에서 그쪽 그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누굽니까? 그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또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제 그런 인물 정도 되는데요. 그 빌라도는 그렇게 막그 나쁜 감정이 없는 거야. 있을 이가 없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총독으로 여기 와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소요만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폭동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고 자기도 황제한테 뭐 이렇게 견책만 안 들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난 모른다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 골라서 알아서 살릴 사람 니들이 살려라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쟤를 이제 죽여라 이렇게 돼갖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거는 알지만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그 형을 결정한 다음에 손을 씻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기억을 하냐면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라는 굉장히 잘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 소설인 거죠. 소비에트 소설인데요. 거기서 이제 거장이 쓰는 소설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장은 즉 불가코프의 이제 페르소나인데요. 그 불가코프가 꽂힌 캐릭터는 예수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철학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떠돌이 철학자 사상가인 예수가 아니라 그가 무죄임을 알고서도 그에게 사형을 때릴 수밖에 없었던 비겁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이제 그가 죽는 거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비겁함
고뇌 이런 거예요. 그게 인제 작가의 은유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인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데 인제 이런 짓을 해 놓고서 아이만이 스스로를 빌라도에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 가지고 자기를 인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은 있는데 아까 아렌트가 말한 허풍, 허영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자체도 되게 상투적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제 아이만이 인제 회수하고 같이 인제 한 거죠. 아까 이제 말한 계속 말한 그 아우슈비츠의 우리가 아는 그런 풍경들인 거죠. 가스로 질식시키고 태우고 그다음에 인제 죽은 사람들한테서 혹은 살아 있을 상태 산 상태에서부터 시계도 뺏고 금리도 뺏고 머리카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료해 가지고 인제 그 존 헤스 부인이 그걸로 비료를 쓰잖아요, 그 가루를. 그렇게도 쓰고 뭐 비누도 만들고 다양하게 인제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히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실제로 최종 해결책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 너무 잘 됐다, 잘 됐다. 인제 이렇게 되고 새로운 국면 전환의 용기를 얻은 카스트너 박사. 아 아까 그 사람이구나. 유대인. 네. 아우슈비츠 죽음의 공장을 중지하라 이렇게 인제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인제 힘너가 제안을 했나 보네요. 했는데 아이히만은 진정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 일은 내 능력 밖이다. 이거 저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또 자신들 상관들의 능력 바뀌기도 사실이 그랬을 것이고 자기가 인제 이렇게 하면 안 됐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아렌트가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187 쪽에. 자기 민족을 파괴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이러한 역할은 유대인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을 이룬다.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중앙위원회랍니다. 예를 들면은 헝가리에서 카스트너 박사는 대략 47만 6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정확히 1684명을 구출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네요. 네. 베를린 최고 랍비였던 레오 바크 박사의 경우에는 가스로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가스로 죽는 게 차라리 인간적인 배려다 이런 식의 이제 말 아닌 진짜 말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 말이 유대인 랍비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경악스럽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아렌트가 썼다는 점에서 아렌트 유대인이고 근데 이런 것까지 썼다는 점에서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성실성 그다음에 어떤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노력 그런 것들이 보여서 새삼 네, 존경스럽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8장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8장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인데요. 이처럼 아히만이 스스로를 본디오 빌라도처럼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그는 무엇이든 느낄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네, 대박이지 않나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래 할 수 없지. 난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렇게 손도 씻었는데 이제는 느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멈추고 느끼는 것을 멈추고 생각과 느낌의 능력, 그 공감 능력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그거를 싹 지워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는 진짜 편한 거예요. 그 의무를 준수하고 명령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법정에서 법정에서 여러분 요게 210쪽인데 이때 그는 갑자기 자기가 전생에 걸쳐 칸트의 도덕교훈 특히 칸트의 의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듯이 선언을 했다. 전 이거 근데 이걸 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정언만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칸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나의 의지의 원칙이 항상 일반적 법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수 질문을 하니까 자기 실천 이성 비판 읽었다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공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짧게 읽고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정언명법,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 행동에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뭐 그래서 그랬어. 너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딴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스스로에게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칸트가 말하는 것도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항상 상대방을 뭘로 대하라? 주체로 대하라는 거죠. 목적으로 그 자체로 이제 도덕적 목적으로 대하라. 그거를 이제 수단이나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말이 좋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히만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되게 깨는 측면이 있는데 자기는 모든 행동을 다 말하자면 이제 법대로 했고 내 안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내 안에 도덕률의 원칙에 따라서 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나처럼 이때는 뭐예요? 나처럼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법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명령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 점에서 나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아, 조카가 유대인이었네요. 이게 진짜 나쁜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이행을 한 거예요. 반성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명령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반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를 자기가 진심으로 읽었고, 열심히 읽었고, 칸트의 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이것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도덕 원칙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 이 아렌트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나 사울의 아들이나 거기 이제 나오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연구소니까. 아히만의 꿈은 유대인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몽이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이송되어 처형된 적이 없었다. 2개월도 되지 않아서 147량의 열차가 대당 100여 명씩 43만 4,051명의 사람을 밀폐된 화물차에 싣고 이 나라 서쪽으로 이송해 왔는데 아우슈비츠 가스실도 이렇게 많은 수를 거의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헝가리에다 만든 거였네요. 부다페스트에다가요. 아이고. 네. 이제 그 얘기고요. 이 존 오브 그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더 만들었나 보네요. 네. 이건 약간 사실관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수치에 대한 감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치가 이미 이제 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가 숫자에 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제 접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엄청 많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만이 보인 행동, 자기는 도덕 철학에 칸트의 도덕 철학에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그 데모,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문제, 네가 그러고도 네가 양심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만은 사실 그 뉘른베르크에서 재판받았던 여러 장교들, 장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아주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를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 붙잡고. 당신들 같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장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심을 갖고서 살인자, 즉 히틀러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여러분 촌철살인이에요. 자신의 최고 명령권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위는 병사들의 임무가 아니다. 그 일은 역사가나 하늘의 신이 하는 것이다. 이 병사들이 다 지금 상관이 명령을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판단하면 그게 전쟁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를 논의하다가 지금 전쟁할 시간도 다 허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도 이제 이 멀쩡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성적이지도 않은 아이만은 적어도 희미하게나마 그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 명령이 아니라 법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명령법은 같은 이제 맥락인 것 같고요. 희미하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뭐 뭔가를 더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럽 그 독일과 그 밖에 이제 나라에서 쭉 이제 어떻게 이 뭐야 유대 문제를 다뤘던가를 쭉 다루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러 수용소나 이런데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도망갈 수 있게끔 해준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세워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히만의 죄를 물을 때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매겨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제 관여를 했는가. 1941년 3월에 있었던 대량 학살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 다음에 이송 문제인데요. 이 사람이 이송에 또한 어떤 정도로 책임을 졌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살 수용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이만이 또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또 책임을 졌는가, 뭐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게토에서의 삶의 조건, 이런 거, 그들의 비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이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관청 용어로 형식적 절차인 거지. 일단 잡아와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죽는 거죠. 그건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였을 거고요. 그래서 인상적인 거는 15장입니다. 15장은 판결, 항소, 처형인데요. 처형인데요. 자, 전쟁이 끝나기 전 수개월 동안 아이만은 베를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제국 중앙보안본부의 다른 부서장과는 교류 없이 대기 상태로 지냈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졌죠. 그리고 1945년 11월에 니른베르크에서 우리 아는 그 전범 재판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아이히만의 이름이 당연히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이 토끼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라져야겠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의 도움을 받아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고 리네부르거 하이데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건 독일 안에 있는 거죠. 그곳은 함부르크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진 황리하였다. 어디로 갔는고? 진짜 경상남도 거창군 어디 수내마을 이런 데로 숨어든 건가요? 근데 동료 수감 중 한 형제가 그에게 벌채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네, 거기서 뭐 오미자하고 뭐 사과 따고 이런 거 했나 보네요. 이름도 바꿨어요. 오토 헤링거 4년 머무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루했던 것 같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칠 수가 없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가서 최종 어디로 갑니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아이히만은 정말로 보통 이상의 사람이었고 평균 이상의 사람이었구나. 여러 점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다 혈안이 돼가지고 이 사람 잡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도망을 가고 여권을 가짜로 만들고 신분 세탁을 하고 한 나라에서만 머물러도 물론 위험하지만 거기를 또 피해가지고 외국까지 나갈 정도면은 이 아이히만을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지금 그 개털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는 뭐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해 보였던, 그러니까 동정이나 연민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갖고 있었을 때 권력을 인맥 관리를 잘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는 이제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도 되게 좋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내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그녀 아이들의 삼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였다라고. 그리고 1952년 여름에 아내하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내는 어디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시민이었지만은 스위스 찌리히의 여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내도 있잖아요. 이거 남편이랑 같이 살겠다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것도 미션에서 되게 멋진 데서 하나 나오는데, 이정문 대감이 그 김경준과 뭐 그 신문할 때 너 같은 진짜 XX도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족이 암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부인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들한테는 이건 이제 아빠가 아니고 삼촌이다라고,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고위공무원의 삶은 이제 아니에요. 물론. 왜냐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난한 외곽 지역, 원시적인 벽돌집 뭐 이런데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이런 데인데, 이게 여러분 60년대 초반인 거잖아요. 저는 1975년생이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고 인생에 좀 몇 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사람 못 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과거에 이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은 뭐 아이씨 진짜 좀 그렇겠지만,
지금 다른 친구들, 동료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어시구나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불안하긴 했을 것 같고요. 자기가 이제 언제든 이제 잡혀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건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잡았냔 말이에요. 여사여사 이제 얘기를 여기가 저기 뭐야 아렌트가 이제 좀 써놨고요. 러시아 정보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잡았어요. 근데 아이만은 자신에게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쉽게 잠적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여느 때처럼 다녔고 일이 그래도 벌어지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어디서나 아무 어려움 없이 내 서류들과 소개서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기가 피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가요? 마치 숨어 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듯이.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증명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아렌트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꽁꽁 숨어 있지 않았다? 근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정식 국민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국적자. 그러니까는 이 모사드가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르헨티 국민이었으면 아르헨티나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 아렌트가 뭐라고 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법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납치가 빈번히 이루어진 체포의 한 양상이라는 인상을 결국 사람들이 갖게 된 수많은 전례들에 근거하여 어쨌거나 이제 이 아이만을 납치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법정이 뭐라 말을 했냐면 아이만 사실상 무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기들이 당해봐서 아는 거예요. 무국적 상태인 사람을 다루기가 얼마나 쉬운지. 근데 아이만은 무국적 상태니까 마구 이제 다룰 수 있는 거죠. 잡아가지고 얼마간은 뭐야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완전 한 편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1960년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아이히만은 늘 하던 대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세 사람이 그를 체포하여 1분도 채 안 걸린 채로 대기하던 차로 싣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이미 새를 얻어놓은 집으로 데려갔다. 대접 좋네요, 여러분. 어떤 약물이나 밧줄, 수갑 등도 사용하지 않았고 아이히만은 이것이 전문적인 작업이라는 걸 즉각 알아차렸으며 어떠한 불필요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즉각 독일어로 나는 아돌프 아이만이다 라고 말했다. 이히빈 아돌프 아이히만. 그리고는 놀랍게도 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잡혔다는 걸 안다라고 이제 덧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진술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진술서도 너무나도 멀쩡하게 썼어요. 이 진술서는요,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끼릴로프의 그 유서하고 비슷하거든요. 진술인 나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제 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을 더 이상 회피하려는 것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을 명백히 알게 되어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에 선언한다.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네, 칸트의 도덕 철학을 알고 있는 고위 공무원다운 굉장히 상투적이고 공문체적인 그런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읽혀요. 이에 따라 나는 권위 있는 법정 재판정에 서기 위해 이스라엘로 여행할 준비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백히 한다. 내가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을 명백히 이해했으며 자, 이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된 진술서를 뺏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이거는 가로쳐서 이제 썼는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나의 공적 활동의 마지막 수년간의 사실들에 대해 어떤 윤색도 없이 기록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그 참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선언을 위협을 받거나 어떤 미략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언한다. 저 자유의지가 왜 이렇게 거슬리지? 자, 나는 마침내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 내가 모든 상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또 여러 사실들에 대해 착각할 수 있으므로 나는 진실을 추구하는 내 노력을 위해 보고서와 진술서 등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야. 서명 아돌프 아이히만 부에노스 아이레스 1960년 5월.
이 문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본이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서명이 빠져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문서 자체의 어떤 진정성, 신빙성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쓴 거는 맞지 않겠어요 그래도? 뭐 언제 썼든 간에 뭐 나중에 썼든 어떻게 썼든 간에. 그리고 인제 아이만은 인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인제 이런 식의 일종의 무국적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인제 뭐예요 수색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모사드가 이 아르헨티나에 열흘을 데리고 있다가 인제 저기로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인제 이렇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아는 재판이 열렸다. 와 근데 이 진술서 진짜 압권이네.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 아는겨 모르는겨. 아니 근데 그다음이 더 웃겨요. 왜냐하면 재판 이제 받았죠. 항소를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루돌프 헤스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는데 그게 헤스의 교수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 혼자 죽었거든요. 그 뒤로도 처형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너가 일하던 곳 사무실이 보이도록 어떻게 위치를 잡아갖고 죽이는데 헬스는 죽기 싫어갖고 조금 버티는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히만은 정말 여러분 이게 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2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더 낭비할 시간 없다. 성경 듣느라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걸로 이제 거절하고,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다. 50야드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감방에서 형장.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풀자 그는 간수들에게 헐렁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영웅으로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풍, 자뻑 그런 것도 보이고,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대답하고 완전히 이제 자기 제어력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그 이상이었고,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말이 뭐였죠? 마지막 말을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은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고요. 아, 네. 신을 믿지 않으니까. 아니, 신을 믿는데 또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비장하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아렌트가 죽음을 앞둔 그의 이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 그 관총용 상투어, 아까도 계속 말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상상력의 빈곤, 사상의 빈곤, 느낌의 빈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의기양양한 척 하다 이제 가는 건데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장례식, 그러니까 이 처형식이요. 두려운 교훈인데요. 그게 뭐냐면,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이게 이제 교훈하고 동의한 거예요.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버넬리티 오브 이블이고, 이제 이 책의 그 부제로 사용된 거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충격받았던 대목이기도 한데, 어쩌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은 책이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히만이라는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소설보다 더 재미가 있고, 이 뭐예요? 제가 지금 사실 이거 읽고 지금 있을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 읽게 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지간한 진짜
그 넷플릭스 드라마나 소설보다도 더 재미가 있는 그런 캐릭터고 이 사건도 너무 웃기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아렌트가 이거를 묘사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다른 연구서를 쓸 때보다는 조금 더 그 편한 마음 이때 편한 마음이라는 거는 노동을 덜 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아주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니까 살풋 저널리즘 느낌도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쓴 거여서 더 잘 읽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아히만도 너무 웃기고 아렌트도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아히만한테 사형을 때렸잖아요. 사형을 때린 거랑 실제로 뭐야 사형이 집행된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반론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이런 거죠. 사람을 납치하고 하는 거 이거는 올바른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뭐냐 이 아렌트 역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법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공평하게 이제 이렇게 뭐야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되게 저 선례가 인제 없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가를 인제 생각을 해 보면 하면서 364 쪽에서 아렌트가 예를 드는데 만일 내일 어떤 아프리카 국가가 요원을 미시시피로 파견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파견해서 거기서 흑백 분리 운동의 지도자 한 명을 납치한다면 우리는 뭐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가나와 콩고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아이만의 재판을 선례로 인용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라 응답할 것인가.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선례가 없었던 것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유대인 국가가 탄생했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이 됐다라는 거 그거예요. 근데 유대인 학자로서 이거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다음 되게 많이 읽힌 책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책이 이스라엘에서 뭐 얼마간은 출판이 못 됐다 하더라고요. 그랬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렌트가 지금 살아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한테 하마스한테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그 레바논의 무장 정파 이스라엘 그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 헤즈볼라의 도대체 그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거죠? 폭탄을 뭐 80돈 해 가지고 그냥 완전 구멍으로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수장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렌트는 뭐라고 말을 할지 그것도 이제 되게 궁금하고요. 너무 인상적이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끝까지 다 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읽다 보니 너무 재미가 있어서 다 읽었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여러분 번역이에요. 제가 진짜 저도 번역으로 먹고 살고 번역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번역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잘. 근데 이 책은 정말 2%좀 부족했어요. 조금 더 윤문을 해 줬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렌트가 문장을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읽히는 문장이었을 것 같은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라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역자분은. 근데 그 원문에 충실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독자가 읽었을 때 그다음에 저는 책 읽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비전공자로 읽은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책을 이것저것 좀 읽는 편인데 읽기에 힘들었어요. 조금 더 번역이 부드러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고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잖아요. 저는 진짜 전공자도 아닌데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네. 우리말로 풀려고 제가 막 노력을 해 가면서 인제 읽었는데 번역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제 말을 끝내면 쪼끔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읽어 보면은 참 좋은 책이고요. 아렌트의 다른 책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잘 그 전체주의의 기원은 잠깐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 제가 목차만 읽고서 공부하면서 읽을 좋은 책인 것 같고 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까지 재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재밌는 건 아이히만이 재밌어서기도 한데 보통 그 전체주의의 뭐 히틀러도 재밌고 스탈린도 재밌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들은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인제 관점을 취하는 책들에서 그 재미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인제 여기서 후속으로 더 간다면은 제가 지금 읽고 싶은 책은 인간의 조건인데 네. 네. 이거도 읽을 수 지금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인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요거 인제 동영상도 많더라고요.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영상도 많은데 그런 거 뭐 보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인제 그
차례를 이제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이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읽기는 힘들 거고 한 챕터 굳이 뽑는다면 이제 유대 문제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 그다음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15장의 그 처형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좀 더 관심이 가는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예루살렘의 아이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